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모습 확인하시고 또 출연자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식 외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00명과 함께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방송 이후에 언론사마다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솔했다, 어수선했다, 중구난방이었다. 여러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두 기자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알파고 기자부터. 저는 무엇이든 간에 진솔했다는 거는 큰 틀에서 맞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어수선하다고 해서 진솔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진솔했다는 건 맞는 평가예요. 네. 그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깊게 얘기하죠. 뭐. 예. 정상근 기자. 저는 어수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수선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할 말이 많다라는 거를 대통령도 인지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본인 얘기도 하시고, 네. 하여튼 다른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이 대통령 귀에 이제 직접 들어가고, 또 대통령이 그거를 듣고, 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무런 각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았느냐, 정리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이전에 대통령들의 소통과는 상당히 좀 달랐어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본인의 의견을 국민들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질문을 이제 듣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적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그 정해진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좀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각본과 이 구성에 대한 상관없이 그냥 네. 자유롭게 손을 들라고 하고 또 의견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질문한 사람을 지목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전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없이 출제된 시험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사전에 네네. 협의 없이 증문 즉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타운홀 미팅 방식을 택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든가 국민이란 이렇게 직접 바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도 이렇게 텔레비에 이렇게 실시간 나오는 거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그 기록을 정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약간 그 이미지가 좀 우리로서도 신선했고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들이 좀 있나요? 해외에서는 이제 그동안 늘 얘기를 했는데 늘 이제 기자들이랑 대통령이 만나니까 이런 필연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자들과 대통령이
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 보니 예. 굳이 국민과의 대화의 틀까지 가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국민만 대화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부분별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그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 정리가 네. 존슨 정리가 이제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기자 그 의사들하고 의료진은 뭐라고 따졌어요. 네. 당신의 그 의료 정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힘들고 있어요. 아, 의사가 의사인지 아니면 의료진인지 그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분도 나름 설명을 했는데 의사가 중간중간 따지더라고요. 저분한테. 그래서 그것도 실시간 다 텔레비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무슨 국민이란 대동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네.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정상훈 기자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뭐 저는 좀 예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랑 좀 비교를 해서 많이 봤는데 네. 어쨌든 뭐 기자간담회는 그 뭐랄까요? 좀 그 주어지는 질문들이 좀 약간 좀 그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좀 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만약에 이제 뭐 기자간담회를 했다면은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줄을 이뤘을 테고 또 이제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것들이 쭉 나왔을 텐데. 네. 근데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자기 생활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또 비교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민식이 어머님은 나와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국민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답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서양에 비교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워낙 좀 약간 나라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 나라의 그 장수 그 제일 최고의 인력이 국민이라는 게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이 패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자주 만나고 네. 기자들이랑 실시간 다 모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외교 정상인이랑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국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몇 번 좀 다뤄봤었습니다만. 네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국민과의 대화하는 게 대통령과의 대화였었죠. 그때 이름이 바꿨죠. 원래 이제 다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만 대통령과의 대화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 TV 생중계로 좀 국민들하고 대화를 처음 시작한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6.29 선언 3주년 때 이 각계 대표 120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이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국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1998년 1월이었죠. 그때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방청객 6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시민 한 200여 명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IMF 때였으니까 국민들도 이제 뭐 정부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률이 무려 53%가 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이를 포함해서 뭐 가장 많은 총 4번의 방송 토론이 있었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한 번, 그리고 그 외에 한 2번 정도 더 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고요. 아까 알파고가 얘기한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전문 패널 그리고 뭐 선발된 한 100여 명의 국민들과 함께 좀 대화를 한 3번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 대통령 시간이 없었어요.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16,000명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신청 받았더니 16,000명이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30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각설하고 시간에도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잘 나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런 질문들은 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은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배가 고픈데 일단은 밥하고 반찬을 먹어야지 티라미수를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판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지적이 뭐 1차적인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소통부터 시작을 하고 소통이 이렇게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오케이 반대파다 와서 너도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으니까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이런 이 자리에 신청을 하고 의견을 좀 표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와서 뭐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오기 싫은 거를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뭐 이거 국민과의 대화 외에도 뭐 아니면 뭐 기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좀 이런 소통의 폭을 좀 넓게 가지면은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선배님 반대 소리를 던질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을 거 아니고 좀 약간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막는 거냐 안 막는 거가 지금 문제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면 분위기 이상할까봐 좀 약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청와대 측에서도 이거 반영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6824님께서 약간 어수선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워진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정현도님께서는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있던 언론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들의 자리가 생기면 우리가 달려가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죠.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네. 그러면 이번 국민과의 대화 보시면서 두 기자는 네. 어떤 질문을 내가 저기에 참여했었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라는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알파오 기자.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긴 싶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외교. 조금 더 좀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북한이랑 이제 대화가 잘 되고 이제 남북한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네. 한국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도 외교를 이렇게 다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 살짝 좀 약간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이 대해서 어떻게 북한과 관련된 것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옛날에는 좀 약간 신나게 해외 순방들하고 거기로 몰두하고 거기 이제 텔레비에 잘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질문을 제가 했었을 것 같아요. 정상훈 기자는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부동산 뭐 보유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SOC 사업을 확충하면은 또 거기 있는 따르는 뭐 부작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하여튼 뭐 그 좀 국민들한테 좀 체감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4596님께서 이번 국민과의 대화 대부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제 안보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중간중간 좀 사과하다는 듯한 말들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 지지자들 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면 저는 좀 좋은 뭐 회의라고 생각해요. 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좀 이전부터 의전을 담당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든 선택이었다. 뭐 이건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다음에 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또 생긴다 그러면 지난번에 KBS와의 대담은 1대1 기자와의 대담이었고. 네네. 그때 KBS가 많이 혼났고. 이번에 MBC는 이제 300명의 이제 패널들이 함께한 이런 국민과의 만남이었는데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는 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점을 보완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정상훈 기자.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온 평가들을 보니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 중구난방적이고 또 이제 핵심을 벗어난 질문들이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생각인 게 의견 그러니까 주세요. 아까 좀 말씀 제가 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언론이 관심 있는 사안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게 국민과 대화인데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뭐 각자의 관심사, 그러니까 뭐 다문화 가정에서 사는 분은 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어쨌든 이런 컨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만약에 다음에 좀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좀 형식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질문들을 소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핵심 질문들을 먼저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뭐 그렇게 뽑아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좀 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같고요. 알파오 기자는요? 저는 이제 이러한 자리가 필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해요. 이미 국민이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이라든가 분야별로 이렇게 만나서 분야별로 질문을 자유롭게 받으면 그럼 이런 어수선한 부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미디어에 대한 비평들 와치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KBS 내용인데요. KBS가 지상파 최초로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죠. 뉴스9. KBS 9시 뉴스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메인 앵커에 여성 기자를 발탁해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이제 중년의 남성 앵커가 메인이었고 이제 여성 앵커가 젊은 여성 앵커가 서브였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현재까지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여성 앵커가 메인 진행을 맡고 남성 아나운서가 서브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뭐 그동안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중년의 남성이 첫 소식을 포함해서 좀 딱딱한 뉴스를 좀 전하는 형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여성 아나운서가 그다음에 좀 말랑말랑한 아이템들을 좀 전하는 형식. 네. 좀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 그 역할에 좀 경계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 뭐 누가 메인이다, 뭐 KBS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가 뭐 메인이다, 뭐 서브다 이럴 것 없이 일단 그러니까 여성 기자와 이 남성 아나운서의 나이도 비슷하고 두 사람이 이제 좀 어떤 역할이 이제 고정관념에 그 같이 필요 없이 뭐 서로 이제 그 뉴스를 이제 전하는 좀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소정 기자가 이번에 9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는데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3년에 KBS에 입사를 하고 뭐 사회부, 경제부, 탐사제작부에서 이 취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자이고요. 이 멕시코 반군 사파티스타에 그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해가지고 2006년에 이제 올해 여기자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1운동 100주년 특집, 뭐 조선학교 제1동포 민족교육 70년으로 한국방송대상 작품상도 받았고요. 또 KBS 2의 그 아침 뉴스타임, KBS 1의 미디어 비평을 진행하면서 진행 능력 역시 좀 갖추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소정 기자와 최동석 아나운서가 9시 뉴스를 진행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꿨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아니 왜 이거는 이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성 아나운서가 하면 왜 안 돼? 뭐 특별한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럼 아니 왜 뭐 무슨 그렇게 특별해요? 이때까지 왜 없었어요? 라는 질문은 제 보기에는 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네. 우리 지금 선진국을 지향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때까지 없었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따져야 돼요. 제가 진짜 많은 면에서 더 한국이 제가 대원했던 터키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이렇게 짜잘한 거 보면 터키는 좀 나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터키에서 제일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제일 잘 나가는 앵커 중 한 명이 나이가 60대를 넘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있었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한국에 없느냐. 저는 오히려 거기가 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지금 이소정 아나운서의 지금 권력을 봤잖아요. 예전에 뭐뭘 했는지. 그래야지 국민한테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KBS 관계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 받아야죠. 예. 밖에 가서 저는 위계 질서 제대로 따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저라고. 이 구호보님께서 언제까지 여성 아나운서가 꽃처럼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이번 여성 앵커 발탁은 너무도 잘한 결정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뭐 앵커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KBS의 뉴스가 아무래도 포맷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 그 KBS가 뭐 알파고처럼 지금에서야 이게 화제가 된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처음으로 이 평일 지상파 메인 뉴스 앵커에 이제 그 여성을 세우고 거기 이제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KBS 뉴스를 볼 텐데 그럼 저는 이제 이때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KBS 뉴스를 딱 봤을 때 뭐 이전과는 좀 다른 좀 국민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온다면은 이 실험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실험은 실패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KBS의 경우 뭐 다른 지상파 방송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중년의 남성 기자 그리고 여성 아나운서 이 조합이 거의 30년 넘게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고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돼서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 없죠, 해외에서. 잘 없죠. 이거 다 70년대 80년대 냉정에서 다들 버리고 왔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냉정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본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일부 방송국들 이렇게 지성파 아닌 방송들에서 이미 엄청나 깨졌었거든요. 이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방송국에서 투시 뉴스를 여성 아는 앵커가 혼자서 담당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상파가 아니었다는 거 문제고. 그래서 이제서 변하고 있다는 거 좋은 의미죠. 뭐 여자가 방금 전에 그 멘트에 나오듯이 무슨 꽃처럼 나와야 돼요. 그분들 기자이고 아니면 아나운서인데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네.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에서 네네. 이런 새로운 시도나 변화들은 그전에도 좀 깜짝깜짝 있진 않았었습니까? 네. 뭐 이게 참 이게 깜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좀 알파고 얘기 들으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2004년에 SBS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결혼한 여성을 네 앵커석에 앉혔어요.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결혼했다는 것도 이제 니수거리가 되네. 기분.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미혼 여성들이 앉아 있었는데 결혼한 여성이 앉았다라는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또 2007년에 MBC가 이 주말 메인 뉴스 앵커의 김주아 기자를 단독 앵커로 또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평일이라는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성 아나운서, 여성 더블 앵커 체제 뭐 이런 것도 실험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얼마 전 일이긴 했는데 그 MBC에서 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끼고 나와서 그것도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것도 참 놀라운 눈이 일이긴 나쁘면 하죠. 안 되겠네요. 그 얘기네. 다들 이제 안경을 안 쓰고 렌즈를 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안경을 안 쓴다. 이게 이 방송계에서는 좀 고착화된 성적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쪽만큼은 보수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아니 그동안 이제 한국 정치가 그 언론인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가 이제 아젠다에서 밑으로 밀린 거예요. 알파고 기자가 봤을 때.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되는 사회적 문제들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울 틈이 없었나 봐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군요. 정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의 이 그 이른바 이제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좀 차별적인 대우 이런 것들도 방송에 그대로 좀 대입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앵커석에 앉곤 했는데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은 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하면은 이 좀 사회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좀 이탈이 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이런 부분도 좀 방송사의 변화와 함께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대도 그렇게 뭐 아니에요. 제목은 50대, 60대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가라. 그러니까 예전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KBS가 파업을 했을 때였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중년의 여성 앵커가 이 뉴스석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또 화제가 된 적이 화제가 있었죠. 되기도 했었죠. 전형민님께서 이번 진행자 선정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핵심은 진행자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입니다라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는데 KBS에 이어서 YTN도 최근에 출입처 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다뤄봤습니다. 이제 좀 현실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정상훈 기자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하세요?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입처라는 곳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매체가 많음에도 다 비슷비슷한 정보고 또 비슷비슷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차별성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이 생존의 측면에서도 좀 이게 좀 관행이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출입처 제도라는 것을 유지함으로써 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판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신문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파고 기자가 특히나 출입처 제도의 폐해를 좀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분 너무 뿌듯합니다. 어느 정도 말에 좀 약간 씨가 됐다는 그 한국 속담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 그동안 없어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요. 두 나라만? 예. 저는 딴 나라에서 못 봤어요. 이런 거 있어요. 딴 언론사들도 이렇게 좀 약간 기자들을 분야별로 분리시켜요. 근데 예를 들면 검찰 주립 기자라는 말이 터키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검찰청 안에서 기자들만의 이렇게 공간이 있지는 않아요. 다들 그 검찰청에 제일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거기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청이라는 그 건물 안에서 기자들한테 따로 이렇게 공간을
주는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언론하고 기관 사이에는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유착 관계라든가 아니면 기사 제공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편의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뭐 그 검찰에서 나오는 뭐 살인 그 납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부터 이제 법원까지 쭉 취재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좀 배울 것도 좀 이제 얻어낼 수 있고. 맞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났는데 저도 이제 기자 교습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한 달 동안 회사에서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법원을 출퇴근했을 때는 출입했을 때는 사건별로 우리는 다뤘거든요. 그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기관 위주가 아닌 사건과 기사 위주로서 취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네.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 밤 12시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을 방문해